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억울함은 풀고 권리는 지키는 채널 전선의 변호사의 법대로 합시다. 전선혜입니다. 오늘도 김정현 씨와 함께 저희가 법정에서 실제 이기는 전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유, 벌써부터 시원해졌습니다. 네. 저는 우리 전선혜 변호사께서 항상 전략을 잘 짜서 샥샥 시원하게 사건을 해결해 오셨잖아요. 어찌나 기대가 되는지. 특히 요즘에 이제 AI에게도 이길 수 있는 변호사 소개해줘 그러면 요즘에 AI가 대답을 해준대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우리 전선혜 변호사님이 AI에게 또 인지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이번 주제 뭡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도 언론에서 데이트 폭력 사건들이 많이 조명이 되고 있어서 좀 연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데이트 폭력에 네. 대한 실제 사건을 한번 기반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와 남자친구는 연상연하 커플로 동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달콤했던 행복도 잠시 악마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키우는 반려견을 보살펴야 한다는 핑계로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만두게 하고 본인 말고는 어떤 누구도 하물며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평상시에도 매우 공격적인 성향이었고 감정 기복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내가 원치 않아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치 않는 성관계 도중 야! 너 나 말고 다른 남자와 연락한 적 있어? 일 때문에. 남자친구는 그 말을 듣자 질레사정을 해버리고는 부엌에서 칼을 들고 오더니 자신의 손목에 자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으로 찍어 친구에게 자신이 저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생년 넌 오늘 뒤졌어. 그리고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기가 차는 것은 제 가족이 도착하기 전 그 악마는 피 묻은 이불을 버리고 바닥을 깨끗이 청소해서 증거 인멸을 한 뒤 본인이 피해자라며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 제가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전 진짜 사실 되게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냥 저희가 데이트 폭력하면 그냥 뭐 이렇게 때린다거나 언어적인 그렇죠. 폭력이다거나 네. 요 정도 선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정말 도를 넘어선 폭력 이상의 것인데요, 변호사님? 근데 있었던 실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 나이가 20대 초반의 뭘 알아요? 나이였어요. 예, 이제 본인 부모님과 같이 저희 사무실로 오셨는데 그때 내용은 본인의 피해를 해결하고 싶다가 아니고 네.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내가 당했다? 피의자가 됐다. 예. 그게 말이 돼요? 일상생활 자체를 할 수 없는, 사실 데이트 폭력이 그게 무서운 네, 거잖아요. 맞아요. 일상생활이 네. 불가능한.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피의자로 몰렸다는 것 자체도 네.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일단 사건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소 당하셨기 때문에 피의자 출석해서 조사도 받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입장은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럼 네. 어떻게 풀어야 돼요, 변호사님? 이분이 당장 두려웠었던 거는 뭔가 이제 보복 범죄할까봐 그쵸, 두렵다. 계속 그쵸. 찾아올 수 있고 이제 연락을 할까봐 두렵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피의자 조사를 당장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통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악마의 2차 가해는 집요하고 잔인했습니다. 밤낮 없이 저의 SNS에 소름 돋고 무서운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참을 인자 3번이면 끝이다. 죽자. 누나 생각나고 죽고 싶어.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 악마는 전화번호를 바꾸며 여러 SNS 계정을 통하여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새로운 전화번호로 끊임없이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급기야 저는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만 좋을까요? 실제 상황이죠? 네, 실제 상황입니다. 예.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요, 변호사님. 사실 네. 둘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든지 이제 증거가 우선인데 이거 네.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도 그렇고 가정 폭력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게 네. 그렇게 이제 대부분은 둘만 있는 상황에서 그쵸. 발생을 하고 또 믿고 가장 의지하는 관계이기 음. 때문에 교통사고처럼 그때그때 증거를 남긴다든가 이런 아니죠. 상황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특히 이분은 뭐 기습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당한 상황에서 그 뒤에 실제로는 이제 본인이 얼굴 폭행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폭력을 당했는데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너무 놀랐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당시에는 어떤 증거 수집도 그쵸. 못 하신 상태였어요. 예. 음. 피의자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 상태로 그냥 조사를 받으시면 본인이 그 행위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한 답변을 해서 가해자의 프레임에 씌워져 가지고 잘 되면 증거 불충분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되면 뭐 벌금 처분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폭행 사건은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많이 해요. 가정폭력이든 데이트폭력이든. 그래서 검찰에서는 실제 조사를 하지 않고 경찰 조사를 잘못 받으시면 그 뒤에는 그냥 그대로 인정돼서 벌금형이 나오기 때문에 벌금형은 과태료가 아니어서 전과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형사처벌은. 예, 네, 맞습니다. 네. 그 고소를 한 그 남성분은 이분에 대해서 이제 사진도 찍어놓고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도 증거이고 본인이 일일이 신고한 기록도 있으니까 객관적인 데이터가 다 쌓여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분이 피의자 조사를 가게 되시면 이분은 그냥 가해자로 낙인 찍힌 구도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압박을 받게 되시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형사 조사 받기 전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거였군요. 첫 조사 받기 전이 제일 중요하시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빠르게 오셨기 때문에 피해 네. 여성이 변호사님을 생각보다 빨리 찾은 네, 거군요. 맞아요. 첫 조사 받기 전에 그래도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그냥 첫 조사를 그냥 덜렁덜렁 가시기 전에 오, 빨리 오셨고. 변호사님을 예, 찾았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의자인 사건은 조금 미뤄두고 네. 저희가 피해자로 고소장부터 내고 그것도 가자고 그쵸, 조언을 그쵸. 드렸어요. 실제 이제 본인이 피해 당하신 게 맞으니까 아. 이제 3가지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음. 첫 번째는 칼로 이제 이렇게 자해하면서 협박을 했으니까 특수 협박, 그리고 상해, 실제 얼굴을 폭행을 했으니까 상해죄, 그리고 무고를 같이 하에 고소장을 넣고 갔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먼저 빠르게 받고 그 다음에 피의자 조사를 가서 피의자 조사하는 그 수사관한테 먼저 인지를 시키고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수사관이 그래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봐주셔서 피해자인 구도로 첫 구도를 잘 잡아서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상황을 빨리빨리 네. 진척시킨 게 그게 신의 한 수였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둘만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거를 제대로 잡으셨어요? 본인이 소년범죄 전과가 있다? 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뭐 이런 형사 사건이 있어서 처리해본 경험이 있었다고 했고 그 뒤에 증거인멸한 게 사실 그렇게 이제 뭔가 자해를 했든 여자분이 가해를 했든 그게 객관적인 상황이면 뭐 침구라든지 피가 묻은 의류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을 다 정리를 해 치워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이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정리를 한 거여서 저희가 그걸 포인트를 많이 잡아서 얘기를 했고 뭐 칼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 인멸했던 상황에 대한 정황 때문에 저희가 피해자인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을 저희가 무고로 고소는 했지만 무고는 결과적으로 인정은 안 됐거든요. 예, 왜냐면은 뭐 그분도 쌍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무고는 실제 처벌은 이어지진 않았지만 네네. 저희가 무고라는 죄명으로 허위로 이분이 고소했다는 구도를 잡고 가서 실질적 피해자라는 걸 증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 형사적인 거는 이제 먼저 네, 해결을 하셨군요.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이것도 피해자라는 걸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데이트 폭력은 이제 그 앞에 계속 연락이 이제 그 가스라이팅 했었던 부분 그리고 이 뒤에 이분이 2차 가해로 계속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DM으로 오고 또 다른 SNS로 오고 또 아이들이 신규 가입해서 다른 걸로 오고 계속 연락이 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부분들도 다 2차 가해로 해서 피해를 진술을 했고 배당된 우리 사건 담당 검사가 이 부분을 좀 무거운 사건이다라고 봐서 약식 기소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형사재판 절차로 회부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징역 8개월을 선고를 받으셨고 이제 피해자가 또 이어서 손해배상 청구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그냥 더 얽히는 거를 원치 않으셔서 그냥 이렇게 단절하고 형사처벌 받는 걸로 사건을 종결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기승전결 이거를 제대로 변호사님께서
큰 틀에서 사건을 네. 바라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 그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건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구도에서 어떤 전략으로 갈지 초기의 전략을 잡는 게 거의 승패의 절반 이상을 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에서는 프레임을 뒤집는 네, 이게 맞습니다. 우리 전선의 변호사께서 전략을 잘 짜신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거든요. 네.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 이건 데이트 폭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느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걸까요? 근데 저는 초기에 약간 미약한 폭행이라도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관계를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 이게 문제가 변호사님 상대방에게 헤어집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더 극악무도한 행태로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상대방 쪽에서 어떤 연락이나 위협, 협박이 나오면은 저는 그냥 112 신고랑 정식 고소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뭐 임시 조치로 접근 금지도 받을 수가 있고 위험한 상황에서 스마트워치도 차실 수가 있고 이런 뒤에 후속적인 조치들이 있는데 좀 위험한 상황으로 데이트 폭력이 이어지는 사건들의 대부분이 그래도 피해자가 가해자랑 교제했던 걸 고려해서 인격적인 걸 배려해서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한다거나 이분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좀 그래도 조율을 해보려고 한다거나 잘 해결이 되겠지 하는 과정에서 더 심각한 폭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네. 그래, 이번 한 번만 믿어주자. 그렇죠. 그러면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사건은 데이트 폭력이었잖아요. 네. 데이트 폭력, 어느 수준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규정을 지어야 될까요? 일단 물리적으로 상해나 폭행이 있으면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폭력이 있으면 분명히 다 데이트 폭력의 개념에 포섭이 되고요. 직접 신체에 대해서 위해력, 유형력 행사가 없어도 예를 들어 앞에 두고 물건을 던진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를 무기를 들고 와서 협박을 한다든가 라고 하면은 사실 언어적인 그런 협박만으로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처럼 네. SNS를 통해서 네. 이제 협박을 했단 말이죠. 네. SNS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협박도 다 협박의 개념에 포섭되고요. 만약에 이분처럼 뭔가 하나의 번호를 차단했는데 계속 아이디를 바꾸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연락이 오면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예. 거기 이제 스토킹 범죄까지 예, 추가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예.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네. 결국에는 이 데이트 폭력을 했던 사람이 이게 가정 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뭐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네.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이게 폭력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과감한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억울함은 풀고 권리는 지키는 채널 전선의 변호사의 법대로 합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